아가, 내가 싸준 도시락은 맛있게 먹었니? 혹시 배가 아프거나 하진 않고? 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도시락에 농약을 탄 시모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그 도시락 남편이 너무 먹고 싶어 하길래 남편 출근길에 들려보냈는데요. 지금쯤 아마 싹싹 다 비웠을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비명이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한 나를 버리고 내 목숨값을 노린 시어머니. 이제부터 그 끔찍한 탐욕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잠결에 더듬어 받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소영 씨 맞으시죠? 마트에 큰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시 외곽 국도를 달리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부터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을 핥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10년 시어머니 강말순의 병수발과 함께 제 두 손으로 일구어온 농자재 마트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소방관들이 호스를 뿌려대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뼈대만 시커멓게 남은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조사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발화 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단순 누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단 말씀인가요? 정밀 감식이 더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출입은 막겠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자마자 우리 집 앞마당에는 거래처 사장들과 외상을 깔아준 농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서영이 우리 대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내놔. 보상금 안 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당장 책임져.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씩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저는 마당 한쪽에 서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트의 주인이자 제 남편인 박종수는 그 시간까지 코빼기도 미치지 않았어요. 종수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강말수는 안방에서 베개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녀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멀쩡한 마트가 잿더미가 된 거야? 어머니, 저도 자다가 신고받고 달려간 거라 영문을 모르겠어요. 변명할 거면 입 다물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 저는 입술을 깨물고 거실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화재 경위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 앞에 앉아 그가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으로 내밀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윤서영 씨 명의로 제2금융권 대출이 수억 원 더 잡혀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2달 전 신청서에 인감과 신분증 사본까지 다 첨부돼 있어요. 본인 확인 통화 기록은 따로 없고요. 형사님, 제 인감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따로 두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 추가로 4건이 더 있습니다. 합치면 액수가 적지 않아요. 4건이나 그 사람이 또 일을 저지른 모양이에요. 일단 오늘은 진술서부터 차근차근 받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종수가 제 인감과 신분증을 몰래 빼다가 빚을 또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2달 전이라면 종수가 시도 때도 없이 안방을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지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입던 옷을 찾는다는 핑계였는데 알고 보니 제 도장과 신분증을 빼낸 거였습니다. 한 푼이 아니라 수억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더라고요. 형사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저를 그날 밤늦도록 경찰서에 붙잡아 두었어요. 이런저런 서류를 보여주고 진술서를 받느라 바깥이 까매져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선 순간 평소 같으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을 강말순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밤중인데도 잠도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 앉아라.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우리 며느리가 이 집안 기둥이지. 그렇고 말고. 종수도 곧 들어올 거다. 너무 걱정 말고. 평생 처음 듣는 말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칠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의 감촉이 어찌나 낯설던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우연히 보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빨래를 거들어 뒷곁을 지나다가 강말순이 평소에는 자물쇠로 꽁꽁 잠가두던 농약 보관함을 열고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며 챙기고 있는 뒷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말순이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보관함 문을 닫으며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른 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빛 독촉장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종수가 위조한 대출 서류와 거래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맞춰보았어요. 숫자들을 따라가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종이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셈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서류들을 큰 손가방 안쪽 깊은 곳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는 손에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농약 보관함의 자물쇠 소리, 강말순의 어색한 눈물, 형사의 한숨소리가 머릿속에서 번갈아가며 울렸어요.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강말순이 3단 찬압 도시락을 정성스레 보자기로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 자리 정리하러 가지? 가다가 출출할 테니 이거 가져가서 꼭 챙겨 먹거라. 어머니, 갑자기 웬 도시락을? 시애미가 며느리 챙기는 게 뭐 이상하다고 그래. 어서 받아.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가봐. 씻기 전에 먹어야 맛있다. 네, 다녀올게요. 강만수는 제가 시집온 10년 동안 저에게 물 한 잔 떠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찬압에서 풍겨나오는 참기름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강만순이 제 등을 떠밀듯이 현관 쪽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운동화를 신었어요. 보자기 매듭을 만지작거리는데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더라고요.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일부러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만순이 마루 끝에 서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평소 저를 윽박지를 때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보자기를 조수석에 내려놓는데 손이 또 한 번 떨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사이드 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강말순의 그림자가 대문 안쪽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 도시락에 무엇이 들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들을 꺾으며 저는 마트가 있던 방향이 아닌 인적이 드문 길로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놓인 도시락이 차가 흔들릴 때마다 묵직하게 들썩였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차가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어요. 저는 평소 봐두었던 야산 어귀의 빈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마른 잡초가 무성했고 인기척 하나 없이 까마귀 우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어요. 시동을 끄고 한참을 핸들에 이마를 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의 보자기를 풀었어요. 3단 찬압 뚜껑을 차례차례 열어보니 색색의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맨 윗칸에 시금치 나물이 유난히 거뭇한 빛을 띠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가까이 대자 참기름 냄새 사이로 톡 쏘는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일을 저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저는 차에 늘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꺼내 나무를 살살 헤집어 보았습니다.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줄기 사이로 하얀 가루 알갱이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 농약 보관함에서 강말순이 만지작거리던 약통의 색깔과 똑같은 가루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어 평소 식초나 매실액을 담아 다니던 빈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운전장갑을 낀 손으로 시금치 나물 한 움큼을 조심조심 유리병에 옮겨 담았어요. 뚜껑을 단단히 돌려 잠근 뒤 한 번 더 비닐봉지로 싸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 유리병이 앞으로 제 목숨줄이 될 거라는 생각에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은 도시락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 트렁크에서 비상용 모종삽을 꺼내 공터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흙이 부드러운 자리를 골라 깊게 구덩이를 팠어요. 도시락통을 통째로 엎어 반찬과 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위에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아 평평하게 다졌어요. 빈 찬함만 보자기에 다시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데 손가락 마디가 얼얼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이대로 경찰서로 직행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어요. 화재 당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내 쪽으로 핸들을 돌려 평소 알아두었던 블랙박스 복구센터로 향했습니다. 복구센터에 도착해 사장님께 자초 지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메모리 카드를 맡겼어요. 사장님, 영상이 덮어쓰기 되었더라도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번 봅시다. 사장님,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꼭 좀 살려주세요. 한 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는데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박재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마트 부지를 헐값에 넘기라고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부동산 업자였어요. 윤 사장, 마트가 그렇게 됐다면서? 내가 이참에 도와줄까 해서 말이지. 박 사장님,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신가요? 헐값에 딱 넘기면 빚쟁이들 내가 정리해 줄 수 있어. 안 그러면 그 양반들이 윤 사장 집까지 쫓아갈 텐데.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 이번 일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오늘부터 해야 할 일들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독극물 성분 검사 의뢰, 블랙박스 영상 백업 두 곳의 저장, 변호사 상담 예약, 종수 거래 내역 조회 신청. 글씨를 쓰는 동안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사장님이 저를 안쪽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윤 사장님, 화재 당일 새벽 영상이 살아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이에요? 어디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화면 속에는 우리 마트 뒷문 쪽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두 손에 신나통을 들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뒷문 자물쇠를 따고 있었습니다. 키와 어깨선 한쪽으로 기우뚱한 걸음걸이가 영락없이 종수였습니다. 장기문이 열리자 종수는 신호통을 안으로 옮긴 뒤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다음 장면에서 마트 한쪽이 환하게 일렁이며 불꽃이 일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진짜로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싶으니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도리어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사장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경찰에 바로 갖다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고요. 사장님 도와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USB랑 클라우드에 다 저장해 뒀어요. 혹시 모르니 따로 챙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께 부탁해 USB 2개 따로 저장된 파일을 받아 가방 다른 칸에 나눠 넣었어요. 혹시라도 한쪽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복구 비용을 치르고 센터문을 밀고 나오는데 가방 안쪽에서 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강만순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손가락이 잠깐 멈칫했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설정 화면을 빠르게 눌러 자동 통화 녹음이 켜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 우리 며느리. 도시락은 좀 먹었어? 속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목소리에 묻어나는 묘한 떨림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어 운전석에 천천히 앉았어요. 조수석에 놓인 빈 찬압 보자기가 햇볕에 데워져 따끈하게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 끝을 살짝 끌어올리며 수화기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만순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시동을 걸지 않은 차 안에서 일부러 한 박자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아가, 왜 말이 없어? 도시락은 다 먹었냐고 묻잖아. 어머니, 그게요. 마트 가는 길에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빨리 말해봐. 가다가 하필 그 일을 길에서 만났지 뭐예요. 배고프다고 사정사정 하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 있길래 그이한테 다 줬어요. 시금치 나물이 그렇게 맛있다고 반찬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더라고요. 수화기 저편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강말순이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새끼. 내 아들. 이어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병이나 그릇 같은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강말순의 비명이 점점 멀어지는가 싶더니 묵직한 무언가가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품을 무는 듯한 컥컥 소리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휴대전화 화면의 빨간 녹음 표시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희 집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댁까지 오는 15분 동안 저는 가방 안에 유리병과 USB 2개를 거듭 만져보았어요. 대문 앞에 도착하니 마침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환자분, 정신 좀 차려보세요. 보호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통화하다가 갑자기 비명이 들려서 와봤더니 이렇게 쓰러져 계셨어요. 일단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타시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강만순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배고픔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구급차 조수석에 올라타 함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강만수는 곧장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보호자 동의서 몇 장을 내밀길래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대기실 긴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리는데 가방 속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화면에 어제 마주했던 형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성 씨, 남편분이 잡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잡혔나요? 변두리 도박장에서 사채업자 패거리들한테 끌려 나오는 걸 잠복 중인 형사들이 덮쳤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압송 중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양반, 이번 화재가 본인 도박빚 갚으려고 보험금 노리고 저지른 짓이라고 슬슬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윤서영 씨 앞으로 들어둔 사망 보험금까지 노렸더라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복관 영상을 들고 가려던 참에 일이 더 빨리 풀린 셈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말이 귓속을 한참 맴돌았어요. 강말순이 왜 그토록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들려 보냈는지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 형사가 직접 병원 응급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어요. 형사님, 이거 화재 당일 새벽 마트 뒷문 영상이에요. 그이가 신화통 들고 들어가는 게 다 찍혀 있어요. 윤소영 씨,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평소 차에 달아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복구센터에 의뢰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강말순이 평소 안 싸주던 도시락을 쥐어보낸 일, 시금치 나물에서 약품 냄새가 난 일, 야산에서 시금치 나물을 유리병에 옮겨 담아둔 일까지 빠짐없이 진술했어요. 가방에서 비닐로 2번 싸둔 유리병을 꺼내 보여주자 형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윤세영 씨, 이거 사설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해두세요. 정식 수사도 들어가겠지만 본인 쪽에서도 따로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내둘게요. 통화 녹음 파일도 따로 백업해 두시고요. 형사가 떠난 뒤 한참 만에 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는 위세척이 잘 되었고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다고 짧게 알려주었습니다. 강만순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강말순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알아보고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 살았어? 어머니, 그이는 살았어요. 다만 도박장에서 끌려 나오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뭐라고? 마트에 불 지른 거 다 들켰어요. 보험금 노리고 한 짓도 다 자백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내 아들 살려내. 너 때문이야. 너만 그 도시락을 먹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다고.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말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의식을 잃고 베개에 머리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비상벨을 누른 뒤 달려온 간호사에게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도리어 가벼워지더라고요. 병원 1층 로비에서 저는 사설과학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시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택배기사를 불러 유리병을 단단히 포장해 보낸 뒤 곧장 법률구조공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윤서영 씨,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부터 서둘러야겠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줄씩 짚어가며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 양식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짚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척한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이혼소장과 고소장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지 한 달이 흘러갔어요. 저는 살던 시댁에서 짐을 빼 변두리 고시원의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과 함께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서 통장에는 단돈 10,000원도 남지 않았어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잠은 푹 잤어요. 시댁에서 보낸 10년보다 그 좁은 고시원 한 평이 훨씬 마음 편하더라고요. 장맛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공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정류장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군가 옆에서 우산을 살짝 기울여주는 게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마트에서 친환경 비료를 정기적으로 사가던 귀농 청년 강현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현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비도 다 맞으셨네. 일단 저기 식당이라도 들어가시죠. 이 차림으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세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강현진을 따라 길 건너 작은 백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풀어놓았어요. 화재의 진짜 원인이 종수의 방화였다는 점, 강말순의 도시락 사건, 진행 중인 재판과 파산 절차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강현진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2년째 준비하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농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는 직거래 플랫폼이에요. 중간 마진을 빼서 농가도 살리고 소비자도 좋은 물건을 싸게 받게 하는 구조죠. 계획서가 꽤 두툼하네요. 사장님이 그동안 우리 마트에서 보여주신 농가 인맥하고 유통 실력을 제가 옆에서 봐서 잘 알아요. 같이 총괄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와 도표, 향후 3년 동안의 예상 매출과 농가 모집 계획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마트에서 거래해온 농가 사장님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현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에 화재 사건과 파산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일에 방해가 될 거예요. 그건 사장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컨테이너 사무실로 와주세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 외곽의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책상 2개와 낡은 노트북, 그리고 농산물 상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옛날 마트 거래처 명단을 꺼내들고 한 곳씩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 윤서영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이구, 자네가 웬일이요? 뉴스에서 들었네. 고생이 많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요즘 우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아서 말이요. 전화기 너머로 망설임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처음 며칠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강현진과 함께 새벽마다 농가를 찾아다니며 무보수로 밭일을 거들었어요. 밭에서 금매기를 하며 쉬는 시간에 사업 계획을 또박또박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저희는 중간 도매성을 거치지 않으니까 농가에서 받는 가격이 두 배는 올라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 말이야 좋지만 어르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는 어르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일주일을 매일같이 발품을 팔자 마침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유기농 장목반 대표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현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를 기점으로 입소문이 돌면서 20곳이 넘는 농가가 우리 플랫폼에 합류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트럭 동선을 짜고 새벽 배송 시스템을 전산으로 정리하면서 회사의 기둥을 세워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박재철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어요. 화재 직후 헐값에 마트 부지를 넘기라고 협박했던 그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윤 사장,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한번 와봤어. 사업이 잘 풀리시나 봐? 박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런 컨테이너에서 사업하면 얼마나 가겠어?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봐줄까? 박 사장님이시죠? 용건 없으시면 그냥 가주세요. 젊은 양반이 어디서 끼어들어? 윤 사장, 잘 생각해. 농가 어르신들도 다 인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어디서 누가 한마디 하면 다 흩어지는 거 알지? 협박이라면 더 듣지 않을게요. 나가주세요. 박재철은 쩝쩝 입맛을 다시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며칠 뒤 우리와 계약을 검토하던 농가 두 곳에서 갑자기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마을 이장에게 윤서영이라는 사람과 거래하면 마을에 부정탄다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강현진과 마주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재철이 손을 쓴 게 분명해요. 일일이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두 농가에 일주일을 더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서 농가 어르신들 손을 잡고 오해를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결국 두 곳 모두 다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론칭 첫 달이 끝나고 저는 강현진과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더하고 빼던 강현진의 손가락이 마지막 줄에서 멈춰섰습니다. 사장님, 첫 달부터 흑자가 났어요. 정말요? 한 번만 더 계산해봐요. 틀림없어요. 작은 액수지만 분명히 흑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키워봐야겠네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음 분기 마케팅 계획과 인접 도시로의 확장 단계를 한 줄씩 적어 내려갔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강현진이 따뜻한 캔커피를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저는 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새 노트의 첫 줄에 다음 분기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컨테이너 사무실 한켠에서 시작한 회사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 가입 농가는 전국의 1000곳을 넘어섰고 하루 처리 주문량은 10,000건을 가뿐히 넘기게 되었어요.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전 마트가 잿더미가 되던 날 마당으로 몰려와 멱살을 잡았던 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것이었어요. 저는 변제 계획표와 위약금까지 얹은 정산 내역서를 한 손으로 들고 강현진과 함께 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거래처 김 사장 댁이었어요. 김 사장은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저를 보고 흠칫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사장님, 그날 마당에서 받으셔야 할 돈 못 드리고 도망치듯 떠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 지난 일인데. 원금에 그동안 못 드린 이자, 그리고 사장님 마음고생 위약금까지 다 챙겨서 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다? 받으셔야 제가 발 뻗고 잡니다. 김 사장은 끝내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평상에 앉아 담배만 피우셨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농민 노씨 어른 댁이었습니다. 밭일을 하다 손에 흙을 묻힌 채 마당으로 나오신 노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리려 하셨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그날 밀린 보상금하고 그동안 마음 상하셨던 부분 다 정산해 드리려고 왔어요. 자네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 새로 시작한 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나는 그날 자네 멱살까지 잡았는데 어르신 살림도 그때 막막하셨잖아요. 다 이해해요. 노 어른은 흙 묻은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에만 7곳을 돌았고 다음 달까지 40곳이 넘는 거래처와 농가를 빠짐없이 찾아뵈었습니다. 중수 명의로 얽혀있던 자녀 채무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청산하고 변제 확인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사람의 얼굴 같더라고요. 봄볕이 따뜻하던 어느 날, 저는 도심 한복판 사거리에 첫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1호점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매장 입구 위에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큼직한 간판이 걸렸어요. 오픈 당일 아침부터 신문사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윤서영 대표님, 오늘 오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농가 어르신들 덕분이지요. 오늘은 그분들 덕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안에 광역시마다 한 곳씩 직영점을 열 계획이고요. 농가 직거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저는 각층 섹션장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픈 첫날 고객 동선과 신선 매대 재고 관리 매뉴얼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청과코는 새벽 5시에 전량 입고 완료했고 1시간마다 신선도 점검이 들어갑니다. 오늘 손님 많을 테니까 매대가 비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걱정 마세요, 대표님. 오픈 기념행사 무대 위에서 강현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들과 언론, 그리고 협력 농가 대표들이 무대 아래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발표드립니다. 윤서영 매니저를 우리 회사 공동 대표이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진 씨, 이런 자리에서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사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 혼자 이 회사 못 굴려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공동대표 임명장에 서명을 하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어찌나 힘을 줬는지 턱이 다 얼얼하더라고요. 매장 운영이 자리를 잡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현진과 저는 신규 입점 농가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산간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목반 대표들과 새 계약을 줄줄이 따냈어요. 출장 마지막 날 밤 강현진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 별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황급빛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영 씨, 오늘 저녁은 일 이야기는 빼고 합시다. 그래요. 그동안 출장이 너무 빡빡했죠? 사실 이거 2달 전부터 가지고 다녔어요. 현진 씨, 이게 뭐예요? 서영 씨랑 평생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할게요. 저는 강현진이 끼워준 가는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받은 반지가 자리한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유명 경제 매거진과 단독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펼치고 첫 질문을 던졌어요. 대표님, 파산 직후 다시 일어선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비결이라는 말 대신 숫자로 답하고 싶습니다. 첫 달 매출, 첫 해 거래 농가 수, 작년까지 성장률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동정으로 시작한 일은 동정이 끝나면 무너집니다. 저는 데이터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부터 회사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후원재단 설립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관할구청에 재단 설립 인가 서류를 직접 들고 가서 접수했어요. 그날 저녁 새로 매입한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서 강현진과 저는 큰 식탁 위에 도면과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단 운영 규정 초안 다 봤는데 미혼모 자녀 보육비 지원 항목 비율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떻겠어요? 좋아요. 그 부분은 내일 변호사님이랑 다시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마켓 2호점 후보지 세 군데 입지 분석 다 끝냈어요. 두 번째 후보지가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 공간도 넓어 보이네요. 역시 서영 씨랑 결정하면 답이 빨라요. 저는 펜을 들고 두 번째 후보지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거실 큰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새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명함 위에 또박또박 새겨진 제 이름 석자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마켓 2호점 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1호점 매장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시공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1층에서 갑자기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엉켜 올라왔어요. 직원이 헐레벌떡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매장 한복판에서 진열대 다 부수고 난리예요. 누군지 알아요? 그게 자기가 대표님 전 남편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머리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곧장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사거리에서 가장 큰 매장 한복판에 종수가 서 있더라고요. 긴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들었지만 이렇게 대낮에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종수는 핏발선 눈으로 진열대를 발로 차고 있었어요. 윤서영, 이녀 어딨어? 이 마켓 다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박종수,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이 마켓 우리 어머니 마트 자금 빼돌려서 차린 거잖아. 서류 조작해서 시댁재산 다 강탈한 거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고 물건 사세요? 시어머니 빈털터리로 만들고 남편 감옥 보낸 폐륜녀라고요. 손님들이 카트를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요원 두 명이 달려와 종수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종수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 나가는 동안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종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해 갔어요. 다음날 새벽 자려고 누웠다가 휴대전화 알림이 폭주하기에 화면을 켰더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튜브에 종수의 난동 장면을 자극적으로 편집한 폭로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시어머니 등쳐먹은 폐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달려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기고 있었고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영상이 인스타그램 계정 수십 곳에 짧게 잘려 올라갔고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는 폐륜 마켓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있었어요. 지역 맘카페에는 우리 마켓에서 산 채소가 농약 투성이었다는 거짓 폭로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타고도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강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진 씨, 지금 인터넷 좀 봐주세요. 일이 커졌어요. 잠깐만요. 켜볼게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강현진이 짧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서영 씨, 이거 한두 채널이 아니에요.
인스타, 트위터, 맘카페 다 동시에 터졌어요.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일단 본사로 가요. 새벽이라도 회의해야겠어요. 새벽 5시에 본사 회의실에 모였을 때 이미 영상 누적 조회수가 300만을 넘고 있었어요. 오전 7시부터 매장 앞에는 가짜뉴스를 본 시민단체가 손팻말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폐륜기업 불매하자는 구호가 사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전지점 임시 휴업을 지시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입점 협의를 진행 중이던 대형 백화점에서 공문이 한 장 도착했어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집단 환불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한 차례 다운되었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분당 수백 건씩 항의 글이 쌓여갔습니다. 저녁 무렵 변호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박종수 측에서 대표님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화재 당시 받은 보험금을 빼돌려서 플랫폼 초기 자본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댁 재산도 횡령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갈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취재진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한마디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 재산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모든 것은 조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법인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표를 한 장씩 짚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풀려나 본사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는 농가들의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납품하던 주요 장목반들이 여론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황씨 어르신들까지 해지 통보를 보내왔네요. 5해를 같이 일한 분이 다들 사정이 있겠죠. 말해서 욕먹는 게 무서울 거예요. 원망 안 해요. 우리가 풀어야 할 일이에요. 회사 주가는 사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줄줄이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혀왔고 거래은행에서는 단기 차입금 만기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회사 자금이 빠르게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저는 텅 빈 대표실에서 강현진과 마주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들어온 환불 요청 명단과 거래 해지서, 언론기사 출력본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 씨,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판을 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수 혼자 머리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영상 만든 채널 운영자, 시위대 조달한 업체, 인스타 계정 도배한 광고주까지 다 추적해 봅시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쪽 증거도 다시 다 꺼내야겠어요. 저는 일어서서 대표실 한쪽 벽에 붙은 큰 금고 앞에 섰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고 무거운 문을 열었어요. 5년 전 그날 야산에서 챙긴 유리병 사진과 사설기관에서 받은 성분 검출 결과서, 통화 녹음 파일이든 외장하드, 블랙박스 영상 원본 USB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강현진과 마주 앉았어요. 5년 전 그날 사설과학수사기관에서 받은 성분 검출 결과서가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한가운데에는 맹독성 제초제 성분이 명확하게 검출되었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강말순과 통화하던 날의 녹음 파일이든 외장하드와 종수의 방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USB가 놓여 있었어요. 서영 씨, 이거 다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왜 그동안 안 꺼냈어요? 평생 안 꺼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늙으셨고 그이도 감옥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농가 어르신들 생계가 걸린 일이에요. 더는 봐줄 수가 없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사본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새벽 우리는 주요 일간지 사회부 기자들에게 자료를 일제히 배포했습니다. 종수의 방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원본,
도박장에서 끌려 나오던 당시의 사채장부, 제 개인 파산 선고문과 채무 변제 영수증 일체가 한묶음으로 나갔어요. 횡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변호사는 관할 경찰서로 달려가 또 다른 봉투를 제출했어요. 강말순이 건넨 도시락에서 검출된 맹독성 제초제 성분 결과서와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정식 증거로 추가되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굳은 표정으로 자료 화면을 짚어가며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습니다. 화재의 진짜 방어범은 가석방 출소한 박종수 씨로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에게는 살인미수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어요. 가짜 뉴스 영상에는 사과 댓글이 쏟아졌고 매장 앞에서 손팻말을 흔들던 시민단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현진과 함께 사설정보업체 사무실을 찾았어요. 대표님, 의뢰하신 자금 흐름 다 뽑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유튜브 채널 운영비, 시위 동원 비용, 광고 댓글 부대 자금까지 한 통장에서 나갔어요. 통장 주인은 박재철 씨입니다. 박재철, 그 부동산 업자가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었네요. 5년 전 마트가 잿더미가 되던 그 무렵부터 박재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즉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후 박재철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사무실 금고에서 종수와 주고받은 차용증, 가짜뉴스 의뢰계약서, 댓글부대 지시 메모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재철과 종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두 사람이 유치장으로 다시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방송을 보던 강현진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영씨, 한 곱이 넘겼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손해본 거 다 받아내야죠. 오후가 되자 매장 앞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래를 끊었던 황씨 어르신을 비롯한 장목반 대표들이 단골 손님들과 함께 모여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윤서영 대표는 정직한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증한다고. 마켓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가 진실편에 서겠습니다. 직원들이 매장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매장 입구로 걸어나가 어르신들 손을 한 분 한 분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와주실 줄 몰랐어요. 자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다 기억해. 우리가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경찰 조사 결과 저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연단 앞에는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종수 씨와 박재철 씨,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해 대규모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 농가 어르신들이 감수한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청구하겠습니다. 강만순 씨에 대한 입장은요? 강 씨에 대한 살인 미수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사업으로 답하겠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거래 재개를 요청하는 농가들의 이메일 알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현진이 옆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서영씨, 알림이 안 멈춰요. 본사에 지시 내려요. 전지전 마켓 정상 영업 재개. 오늘 자정부터 플랫폼 환불 시스템 정상화.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실로 돌아와 저는 5년 전 야산에서 옮겨 담았던 빈 유리병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유리병 하나가 오늘 회사를 다시 살려낸 셈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 초안 첫 줄에 청구인 윤서영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6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박종수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가중처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 박재철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판결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들었어요. 종수와 박재철이 호송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 법정 뒷문으로 끌려 나가는 동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강현진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고생했어요, 서영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같은 주에 강말순 소식도 들려왔어요.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에는 강말순이 치매 증세 악화로 인지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의사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 하나 없이 지방의 외딴 요양병원 폐쇄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읽고 한참을 책상에 앉아 있다가 변호사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더는 강 씨에 대해 따로 알리지 마세요. 저는 이쪽 일에만 집중할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악의적인 루머를 정면 돌파한 우리 회사는 도리어 단단해졌어요.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규모 벤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보류되었던 대형 백화점 프리미엄관 입점 계약도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 사례로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저는 우수 벤처 기업인 자격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강현진과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소는 5년 전 첫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던 황씨 어르신의 유기농 농장 공터였습니다. 양가 친척과 사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직원들, 장목반 대표들만 자리에 모였어요. 들풀이 흔들리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단상을 놓고 저는 강현진과 마주 섰습니다. 서영 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으로서 평생 옆을 지키겠습니다. 현진 씨가 내밀어준 손이 없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평생 같이 할게요. 하객들 앞에서 저는 혼인서약서를 한 줄씩 낭독했어요. 마지막 줄에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매년 사회적 기업 육성 펀드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적어 넣었습니다. 황씨 어르신이 가장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우리 대표님 잘 살아야 해. 두 분 평생 행복하세요. 어르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에 맡기고 후원재단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재단 이사장실 명패에는 윤서영 이사장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단은 미혼모와 농촌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차근차근 넓혀갔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어느 오후였어요. 운전기사가 모는 차가 옛날 마트에 있던 시 외곽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았던 그 자리에는 어느새 큼직한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저는 차창을 살짝 내리고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저쪽 잠깐 세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마음속에 어떤 미련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만 차창 너머로 담았습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이치던 시간이었어요. 3살배기 딸 다인이가 거실 카펫 위에 앉아 강현진과 함께 색색깔의 블록 장난감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더 높이 쌓아. 그래, 더 높이 가보자. 다인이가 잘하네. 다인아, 엄마도 끼워줘. 엄마, 여기 빨간색 블록 줘. 저는 식탁에 앉아 재단 연간 운영 보고서 결산 내역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어요. 숫자들이 한 줄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단을 통해 자립의 길을 찾은 여성이 1200명을 넘었다는 항목 옆에 저는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어요. 표지에 결제란을 펼쳐두고 서명칸 위에 천천히 펜을 가져갔습니다. 수상씨, 보고서 다 봤어요? 다음 분기에는 농촌 지역 지점을 두 곳 더 늘리려고요. 또 시작이네요, 우리 이사장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펜 끝으로 결제란 위에
윤서영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거실 너머로 봄바람이 커튼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인이의 웃음소리와 강현진의 낮은 음성, 종이 위에 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한데 섞여 거실 안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 어머니의 어색한 도시락 한 그릇, 그리고 차가운 경찰서 의자 위에서 받아든 빛 독촉장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산에서 떨리는 손으로 옮겨 담은 작은 유리병 하나, 끈질기게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 한 장면이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냈어요. 한밥집 국자에서 시작된 새 인생은 강현진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봄볕 아래 한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한 발자국이 결국 빛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